요즘에 외국인 자본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달간 10조 원 매도했대요. 오늘도 외국인은 6천억 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8만전자 7만전자 왔다갔다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미국도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경제성장률 나온 다음에 인플레 한다 하면서 주식 떨어지다가 고용률 발표되고 나서 고용률이 한 100만 될 줄 알았는데 20몇만 밖에 안 되더라. 그거 보고서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 다시 상승. 이 이야기 했다가 물가 상승률 나오고 나서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다시 주식시장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가치 상승이다. 그렇다면 주식이 왜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주식이 올라간 이유,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 딴 거 다 때려치고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가장 잘 받은 게 2018년 9.13 정책이죠. 9.13 정책 때 보유세 강화가 들어갔죠. 그 외적으로 뭐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다주택 대출 0% 뭐 이런 것들 들어갔었죠. 근데 핵심은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하면서 보유세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 두 가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제 다시 올랐어요? 2019년 하반기. 왜 올라요? 7월부터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고 20년 3월 5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더라. 작년 상반기에 안 떨어졌죠. 12, 16 정책까지 나왔는데 보유세 강화 하기로 했는데 안 됐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7월, 11월, 3월, 5월 네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인하되니까 정책이고 뭐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던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19년 하반기 수준까지 회복했죠. 기준금리 1.5% 하던 수준. 그런데 아직도 전문가란 작자들 보면은 그래프 하나 안 들고 와서 저금리니까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0.5%니까 주담대 금리가 1.5%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금리다 이렇게 우기는 건데,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심리도 확 바뀌게 되고 금리 인상도 더욱 급격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조건 세 가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보면 어때요? 21년 1분기에 계속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전년에 성장한 것보다 더 성장했다.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어때요? 미국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기저효과가 확 나오진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역시 경제회복에 징조가 보이고 있다. 취업자 고용도 보면은 1분기 때 고용 굉장히 안 됐었죠. 1분기 때 계속 이러고 있었다. 그런데 6년 8개월 만에 최대 고용이 나타났다. 물론 단기 일자리가 많죠. 그렇지만 고용지표도 회복되고 있다. 단기라도.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힘들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고용지표 세 가지 딱 보고서 이 정도면은 상승할 만하네. 특히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자산시장 거품이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2018년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거품도 심각하고 여기에 가계부채 거품도 심각하죠. 플러스 은행권이 뭐 부실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죠. 점점 더 예대율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연체율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해주면서 안 받고 있죠. 오늘도 기사 떴어요. 한 20만 명 소액대출 면제해준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은행권이 그걸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은행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굉장한 고금리나 굉장한 저금리는 은행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미국은 지표상으로라도, 물론 그 고용률이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일이지만 고용률이라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률도 나왔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금을 빼는 거죠. 거품이 터지기 전에. 자, 금리 추이 보면 어때요? 신용대출 금리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했죠? 집단대출 거의 코로나 이전 훨씬 더 전이다. 주담대는 거의 2019년 하반기 수준이죠. 이만큼까지 올랐다. 아직도 저금리 타령할 때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출 금리가 그렇게 빨리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0.2%, 0.3% 뭐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 다 어디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요런 데서. 소액대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 금리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떨어져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제하고 있는 거죠. 소액대출 금리 올려버리면 저거야말로 연체율 확 증가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보증대출 많이 안 올랐죠. 예적금 담보대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9% 회수 가능하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집값 떨어지면 회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기준금리는 그대로더라도 시중금리는 올리는 거고,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안 되면 그 예적금 받아내면 되잖아요. 예적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집값은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 가능한 것들 혹은 경제지표가 위험해서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대출금리는 계속 쭉쭉 오르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마저 오르면 심리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올랐는데 심리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에 코픽스 떨어졌으니까 주담대금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EBP 0.02% 하락한 거죠. 근데 코픽스 금리는 계속 떨어졌어요. 아까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랐죠. 코픽스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만큼 은행권에서 위험 느끼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2.1% 수준 거의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코픽스 뭐 신규 취급액 기준이든 잔액 기준이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도 둘 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올해 들어서 3월에 신규 취급액 잠깐 오른 거 빼고. 그래서 2월에도 이런 얘기 똑같이 했었죠. 3월이니까 2월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는 일제히 내린다 라고 했는데 일제히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요. 그만큼 은행권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다. 지금도 보면은 유명하죠. 하버드 출신 맨날 정부 비판하고 하느라 바쁘신 분이죠. 그러면서 뭐 말장난이고 말도 안 되는 수치고 뭐 어렵다, 뭐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지금 다 누가 주장하는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금리 쇼크 온다. 근데 왜 올라갈 때는 9.13 정책 이후 금리 올렸을 때 같이 내려가다가 금리 떨구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안 하죠. 비판해야 되니까. 좋게 말하면 비판, 나쁘게 말하면 비난. 그런 상황인데 금리 쇼크 오면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금리가 떨어진 쇼크 때문이다. 여러 번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떨어질 상황이 다시는 안 올 거다. 지금 변종 코로나 온다고 해서 경제 상황 안 좋아진다고 해봅시다. 금리 상승이 더뎌지는 거지 더 떨어질까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계속 정부는 다 잘못했고 하지만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다고 난리치는 인간들은 금리 얘기 한마디라도 하는지 봐봐요. 저금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뭐라 그래요?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미국이 안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올릴 수는 있죠. 근데 미국이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릴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르죠. 왜냐? 돈은 항상 원래 안전한 나라에서 위험한 나라로 흐르지 않죠.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로 가죠.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에다가 거기다 기축통화도 아니죠? 미국이 훨씬 안전하죠. 그렇다면은 미국으로 흘러가는 돈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느냐?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미국보다 높은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에선 돈을 빼도 채권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에요? 주식,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자산이고 진짜 안전한 자산은 금, 달러, 그리고 채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에서 돈 빼서 채권을 사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자산시장이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사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길 열어달라 하면서 청원 보면 뭐라 그래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관련 내용. 집값 상승에 대한 원망과 집값 원상 회복에 대한 요청, 요거는 당연히 인정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거 정말 무주택자가 넘은 거냐? 진짜 넘어간 무주택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 팔기 위해서 올린 사람들도 많더라. 그때 뭐 샀었어야 하는데 뭐 하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키워드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경제지 같은 데서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너넨 거지들이다. 가만히 있는데 거지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난민이다, 월세 난민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하반기 최대 3,700 오른다고 치더라도 3,700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회복되고 고용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 경제로 돌아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지금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쓸 돈이 많아진다. 그리고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금도 올라가고 있죠. 가처분 소득은 좀 줄어들고 있죠. 여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더 사냐.
지금도 왜 박스 피해서 왔다 갔다 할까요? 물론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은 흘러 들어오겠지만 이제는 슬슬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화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극단적인 거 들고 와서 2년 동안 적금 통장 3천만 원 모으는데 가상화폐는 400만 원 얻었다. 영끌하면 2억 2천만 원, 주식 투자는 8천만 원, 갭 투자는 4억. 그러니까 갭 투자 영끌이 최고고 부동산이 짱, 그 다음이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건 바보.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집 사라. 집 못 사면은 주식이라도 사라. 주식 사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코인으로라도 몰빵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지금 시장 어떻죠? 머스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 팔았다 하니까 뚝 떨어졌다가 뻥인데 하니까 조금 오르고.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고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투기 자산일 뿐이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 프로 주식 넣어. 이 정도는 돼야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영끌 작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한 60-70% 오를 정도의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 수익률 마이너스 1.2% 나왔죠. 프로 주식러들이 돈 더 잘 벌었겠죠.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부동산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1억 8천만 원 실거주 아파트 매도 차익이래요. 그 다음에 이 4천만 원 임대 수익과 모은 월급. 친구들 중 가장 낮은 월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갭 투기한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로 과소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갭 투자를 하고 어떻게 월급하고 영끌해가지고 대출을 받느냐. 그러면 2억 2천이라고 그러죠. 영끌했으면 이자 얼마 나가는데 왜 이자 나가는 건 계산 안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야 그나마 다행이니까 매도 차익이지만 요거는 또 시세 차익이에요. 양도세 중과되고 보이세 내고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만 딱 보여주고서 벌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완화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될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악영향 끼치고 있는 거죠. 왜 5월에 매물 안 나올까요? 매물은 나왔어요. 언제부터? 3월에 다 나왔죠. 3월부터 5월까지 쭉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는데 5월에 안 나오니까 매물 안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져보면은 5월 잔금 조건으로 금매 엄청나게 많죠. 3월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매가 아니죠. 실거래가 8억인데 10억 찍어놓고서 금매라고 9억에 내놓으면 누가 사냐.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도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매도자들은 싸게 팔기 싫죠. 근데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 왜 안 사요? 여력이 없으니까. 집값 더 올라갈 거다 하는데 집값 더 올라가면 살 여력이 있어요? 지금도 못 사는데? 대출규제, 양도세 완화, 투기 세력에게 승리 주는 것 이런 청원 누가 올리냐? 무주택자가 올리겠어요? 대출 규제 풀어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부담 떠넘기고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해서 차익 더 많이 버는 거 누가 올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돈 벌어요? 대형 건설사들. 1분기 실적 살펴보니까 코로나에도 수익성 개선됐대요. 분양시장 호조에. 청약 경쟁률 떨어졌는데도 청약 경쟁률 계속 오른다. 공급이 줄었어요. 청약 경쟁률은 더 떨어졌죠. 1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 대박. 완판, 무조건 완판. 이러면서 계속 기사에서 때리니까 건설사들이 돈 엄청 벌어가는 거죠. 증권사들 보면 어때요? 대박 행진. 평균 6.2배. 누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언론들이 써주고 있다? 건설사? 증권사. 결론. 외국인들 돈 빼는 이유? 수익이 위험보다 크면은 돈을 넣는 거고. 그런데 수익보다 지금 위험이 더 커졌기 때문에 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다? 주식에서 채권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사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